네,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서 발동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업무 복귀자가 일부 나옵니다. 시멘트 운송량은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에 나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밤새 협상 끝에 오늘로 예고됐던 철도 노조의 파업은 노사 극적 합의로 철회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철도 노조 파업을 예고했는데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임금 인상 그리고 철도 민영화 논란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협상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됐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금 인상이었고 또 하나는 철도 민영화 관련 논란이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는데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은 예를 들면 수단 같은 것들을 다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측과 사측이 3년간 이 단계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이 민영화의 포석이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정비라든지 관제권과 관련된 이관이 이제 논점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파업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어떤 이제 이 파업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노사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전날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하루였거든요. 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지구 최강 한파가 닥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불편, 특히나 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있을 정도까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거 좀 우려스러웠던 네. 대목이 있는데 근데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복잡한 다단계적인 뭐 임금 인상 문제며 인원 충원 문제며 여기다 민영화 논란까지 야 저게 한 번 만남으로 풀릴까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국민의 불편을 일단은 이제 적어도 이 철도 노조의 경우 코로일의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인식이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번 주말부터 지난달 이제 수능 끝마쳤던 이제 수험생들이 수시를 위해서 지금 면접을 보거나 논술을 봐야 되는 네네. 시간이기 때문에 철도 이용이 가장 빈번해요. 네. 그런데 KTX 멈추죠. 무궁화 열차 그리고 이제 수도권 1345선이 멈추게 되면 이 차질이 또 고스란히 또 그럴 수 수험생 있겠네요. 부모님들한테 이제 원성이 자제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요구를 보니까 사측이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노사 대립인 건 맞지만 이제 뭐 민영화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줄 수 있는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대부분 이제 사측이 수용을 한 것으로 보여서 한 발 더 물러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런 교통대란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잠정 합의에 돌입한 철도 노조 상황 알아봤고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는 오늘 9일째, 9일째입니다. 정부와 이 화물연대가 두 번이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 개시 명령 시멘트 운수에 대해서 내려져 있는 상황. 아직은 조금 다음 협상을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말 그대로 지금 강대강 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상이 결렬이 됐고 두 번째 2차 협상 전에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 운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차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고 굉장히 단시간 만에 종료가 됐어요. 협상 들어가기 전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협상할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민폐 노총이다 이러한 언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대화는 없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몰제도 여전히 유지하는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화물연대도 총파업의 대우를 유지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전된 협상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강대강의 대치를 보이고 있어서 네. 향후의 논의가 뭐 당연히 다음 만남이 있어야겠지만 과연 그 만남이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예상도 됩니다. 예, 정부 조금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아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고 오시죠. 먼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물류 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1주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 거부 사태가 계속이 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 차주께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는 사고 다음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부분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복귀를 하라라는 의미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렸고 대부분이 지금 발송이 된 상황이라서 일부 또 복귀한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지난 6월에 8일 동안의 파업이었거든요. 그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산자부가 밝힌 이 피해 추산 규모가 파업 24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0일 기준, 그러니까 7일 동안입니다. 잠정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송달이 돼서 받으신 분들은 24시간 이내 이제 업무 복귀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해 상황을 업종별로 좀 보면 석유화학 분야가 출하량이 평상시 한 30% 수준으로 회복하긴 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중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철강도 파업 이후에 거의 60만 톤 가량의 철강 출하가 지연이 되면서 이 부분의 누적 피해액은 7천억 원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유업체가 문제예요. 기름 실어나른 유조차, 이른바 탱크로리가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거의 조합원이 10명 가운데 8분 정도가 조합원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절 주유소가 어제 오후 2시 기준 49곳으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재 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휘발유 경유 재고가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로 지금 여유분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주말에 이제 기름 넣으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지금 자동차 탁송, 자동차 크게 이제 한꺼번에 여러 대를 오르시는 이 탁송 차량이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운전해서 배송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피해 그리고 연말 되면 수출 밀어내기 현상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몰리는데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도 수시로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서 지금 아마 이게 7일까지 추산 2조 원이 안 되지만 아마 그 이상 플러스 알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파업에 대한 이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파업으로 인한 상황들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유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정유 분야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또 내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시가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시멘트와 관련된 화물 차주 운송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 정부에서는 지금 정유와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유업계와 관련된 업무 개시 명령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유까지도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뭐 철강이라든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업무 개시 명령이 또 발동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조속한 업무 복귀라든지
경제라든지 산업 전반의 피해와 관련된 것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화물연대라든지 노조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또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입장 등이 있어서 다시 이 후속적인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협상은 더욱더 강대강 대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복귀를 한 명령서를 받아들고 일부 업무 복귀한 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다시 생산량이 좀 높아지는 분야들도 있잖아요. 시멘트 분야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개선된 상황입니까? 아마 이제 받으신 분들 가운데 네. 이 송달이 한 2,000 이제 전체 조합원 운수사 포함한 2,7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0% 정도가 어제 기준 네. 달성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3단계입니다. 이 송달장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편으로 그리고 우편 송달로 두 번째는 안 되면은 문자 메시지예요. 그래도 문자 메시지도 또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공시 송달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문제는 이 공시 송달이라는 건 대법원 이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면 되는데 그게 유효 기간이 아마 14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국토부의 경우에는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해서 한 사흘 정도로 효력 발생하는 기간을 좀 단축시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존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이건 노노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부 파업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바꿔서 또 불안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후속 조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일차- 비조합원들 맞습니다. 복귀를 비조합원뿐만 하고, 아니라 이 송달장을 받았는데 1차로 불응하게 되면 30일까지 면허 정지될 수 있고요. 예. 2차 불응하게 되면 면허 취소해요. 근데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동조해서 업무에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일부는 워낙 이제 노조 강경하게 뭐 6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공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이 명령서를 어떻게 송달할 것이냐,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 몇 번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전달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이 됐고요. 일단 업체부터 먼저 송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간다고 하면 주소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의 번호판을 맡기고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그런 화물 예, 운송자들이 예. 있어요. 그런 곳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체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송달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 업체로 송달을 했고요. 예. 하지만 업체로 송달을 하면 또 송달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의협과 관련돼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의 게시판에 송달한 경우에는 이거 송달로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주소를 확실히 알고 있는 화물 운송업자들에게는 주소로 일단 다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달은 굉장히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업종별 협회나 단체들이 이번에 운송 거부로 피해 입은 중소 화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한 1조 6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경제단체나 업종별 협단체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소규모에 있는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물건을 운송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련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이 소규모 화주들이 다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단체들에서 이것을 대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통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소송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네. 이것은 그 정도로 강하게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뭐 노조 측에는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정부와 노조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뭐랄까요, 노조 안에서도 업무에 복귀하는 인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원들이 있어서 복귀하는 서로 이 노조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적인 파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명령서 송달이나 회피 같은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복귀한 그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 협박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우리 노조의 그러니까
우리 노조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하자, 복귀하지 말라 이런 걸 보내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강요가 될 수도 있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자 단체가 다 같이 어떠한 파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도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송달을 회피한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처벌, 가중처벌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그 형사처벌 중에서도 가중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협박죄라든지 강요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불법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더 수월해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까지도 같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오는 3일에 서울, 부산 등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열고 6일에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 피해가 크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충돌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앞선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나 코레일 노사의 경우에는 정말 노조와 사측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화물연대는 사측이 없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화물연대 측에서는 저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자영업자인 이제 이 자영업자의 기본권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제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분명히 이제 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뭐 가처분 소송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강대강으로 맞설면서도 그래도 대화를 아마 앞선 사례에서는 그나마 최초 안에서 조금 양보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냈는데 지금 피해는 사실 전국적인 교통, 물류, 대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동안 단 2번 만났거든요. 2번 만났고 세 번째 만나면 아예 약속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먼저 파업을 풀어라. 그러면 대화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화물연대 측에서는 봐라. 이 지금 정부가 정말 성의 없게 대화에 임하는데 대화에 좀 성의 있게 좀 대화 임하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보는 국민들은 불편해요. 10명 중 6명은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지? 파업,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파업도 물론 문제고 그리고 노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정말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는 이 안전운임제라는 이 사안은 국회가 논의할 것이다라면서 또 떠넘기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더 깊어지고 지금 보니까 서서히 이제 기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대형 가전을 배송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점점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이제 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12월 말이면 화물연대도 이게 일몰이 사라집니다. 요번에 만일 12월 말이 지나게 되면 일몰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다시 법 위에서 다시 이를 위해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물연대도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좀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6일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이라고 봐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민 피해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지 이 두 상황에서 좀 놓고 어떤 식으로 좀 법리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우리 이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받는 파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받는 파업이라고 하려면 먼저 주체가 노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예를 들면 폭행이라든지 이러한 불법적인 수단이 없는 파업이어야 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파업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이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업무 개시 명령의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국민의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볼 때에는 물론 단체 행동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지만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라든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화물연대 총파업 2002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년간 무려 14차례나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실제로 있고 이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02년에 만들어져서 14차례라고 하면 역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두 번씩은 모두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물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가 바뀌면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따져볼 거는 근데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14번 중에 대부분 이제 이 노조 측의 얘기를 화물연대 측의 얘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불편한 지시는 뭐냐? 여기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졌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물론 발동한 적은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의사들이 이제 전공의 파입할 땐 그건 다른 분야이고 그쵸. 화물연대에는 이제 발동한 법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지금은 만들었던 법인데 근데 지금 야당이 됐잖아요.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 위헌성이 높다. 악용할 소지가 높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야당이었던 또 국민의힘이 지금은 여당이 됐잖아요. 지금 또 달라졌어요. 지난 이제 2020년 이제 전공의들 파업했을 때 업무 개시 명령 내렸을 때는 그때는 반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때법 위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 이렇게 입장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혹시나 물류 시스템과 관계없이 이런 화물연대 파업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노총 산하노조 포스코 지배가 금속노조를 탈퇴했다는 기사도 어제 계속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아무래도 국내 최대 철강회사다 보니까 이번 탈퇴 결별이 시사하는 바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어떤 그 굉장히 뭐 이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화물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라는 게 최저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위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과로, 과적, 과속을 막아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위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이 하느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아마 이제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항만 앞에다가 불법으로 이제 출입을 막는다거나 그리고 트로랠리를 잇는데 앞뒤로 차를 막아서 느리게 시속한다거나 굉장히 위헌 소지가 높은 것들, 불법적인 것들이 눈에 두드러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노총도 노노 갈등인 것 같아요. 포스코로 그러면 굉장히 큰 이제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반 투표를 물은 결과 거의 60%, 70% 넘는 가까운 이제 노조원들의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와해될 수밖에 없고요. 또 노노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서서 이제 포스코 노조 이외에도 지금 쌍용건설, GS건설, 그리고 금감원 노조도 이제 그동안 민노총에서 탈퇴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와해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예.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불법 투쟁에 대해서는 점점 근로자들조차도 신물이 나고 이건 안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노조원들도 꼭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으로 제시했었던 안전운임제 이 3년 연장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화물연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영구화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대화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는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걸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수치나
화물연대 측에서 제시하는 수치나 이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정부와 이 화물연대가 보고 있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정부와 그 화물연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는 같은 보고서예요. 아. 같은 보고서를 보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더 해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그때 다시 판단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서 해당 보고서에 2020년에 처음으로 안전운임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그 전후를 봤을 때 교통사고 사망 건수라든지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사망자는 계속 증가했고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효과가 있으려면은 사망자 수라든지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부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효과는 입증이 됐다. 먼저 여기에 이 모 집단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 운송 자동차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동차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통계에 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 그 사망자 네, 수치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화물연대와 관련된 화물 운송 자동차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에 어느 정도의 잘못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전운임제가 과속, 과적, 과로 이 세 가지를 낮추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안전운임제가 하고 나서 과속, 과적, 과로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과속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단속 건수가 줄어들면 원래의 원인이 되어 있던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쪽이 보고 있는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안전운임제가 생긴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관련된 예. 연구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구체적으로 연구가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안전운임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 비용의 문제예요. 누가 이 비용을 감내할 것인가. 이게 기업이 감내하잖아요. 안전운임제가 최소의 운임을 보장해서 이제 이 과로사를 좀 막아보고 안전사고를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보면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 사고가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 귀족노조처럼 몇 억대의 어떤 받는 노조가 있는 데가 아니라 화물연대를 통해서 개인 장업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최저임금 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노사정 협상을 대표 하죠. 9명이 4월부터 논의해요. 예. 근데 지금 6월에 한 번 논의하고 지금 논의한 적이 없어요. 바로 임박해서 한 달이 안 남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책으로 나가는 거,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면 대할 의지가 있나? 저 정말로 친정부 아니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비용은 누가? 화주가 담당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제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노사장 협의체처럼 적어도 노사가 협상하라게 하고 정부는 중재하는 역할을 한 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여기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부 다 대화 안 하겠다. 먼저 이제 파업을 풀지 않는 이상 나는 아예 대화도 하지 않고 기존에 줬던 것까지 다 뺏겠다는 겁니다. 일몰제 없애버리고 지금 수당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연동 보조금제가 나가고 있는데 복귀하지 않으면 그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민형사상 책임지겠다. 책임 물리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수 있는 범사회적 어떤 기구를 좀 만들어서 정부가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처럼 직접 협상에 나가서 뭐 엄벌하겠다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강하면 부러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발짝 빠지는 대신에 노사정 협의체를 이제 최저임금처럼 만들어서 좀 논리적으로 거기에서도 사실은 우리 매년 해보지만 기한 다 돼서 결국은 중재안을 정부가 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시행착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
6개월 동안 대화를 단 2번 했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만약에 이 제도가 효과가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사실 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2개 업종이잖아요.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2개 업종의 이 효과를 봤더니 도입 전후 임금이 적게는 24%, 많게는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고요. 근무 시간이 5에서 10%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화물연대 차량은 서울서 부산 갔다 오는데 교통 여건에 따라서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갔다 오면 6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좀 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뛰고 가까운 거리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사고라는 건 자기 구미에 맞게끔 해석하면 돼. 그러나 적어도 임금이 조금 보전됐다라는 것, 적어도 과로, 과적, 과속을 막겠다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하면 그래, 이거 3년마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느니 차라리 법제화하겠다.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대신에 이 5개 품목을 더 얹자라는 얘기는 아직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이거는 차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화물연대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너무 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대화를 좀 회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하루빨리 좀 협상이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